아니 영화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거야? 1편, 2편을 극장에서 정말 턱을 빼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투샷의 제작자와 감독을 우리가 또 언제 보겠어요? 블록버스터 시대를 열고 오늘의 할리우드의 기틀을 다진 3명의 거물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다. 사실은 여기에는 어둠도 좀 있어요. 너무하긴 했어요. BTV 동시에 바야키야 이봉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준입니다. 빰빠밤빰 빰빠밤 네. 같이 하시죠. 네. 빰빠밤빰 6월 28일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개봉을 앞두고 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4편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영화에서 이제 어드벤처라는 장르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모험극이라는 장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어드벤처 장르에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캐릭터 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럴 정도고요. 또 이제 엠파이어라는 영화 잡지에서 선정하기로는 역사상 최고의 캐릭터로 1위에 꼽힌 적이 있어요. 1위. 네, 2위가 제임스 본드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인디아나 존스가 유명한 캐릭터였어요. 007은 수십 편인데 말이죠. 네. 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처음 레이더스가 나온 것은 80년대죠. 1, 2, 3편이 전부 다 80년대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석양의 무법자 시리즈도 그렇고, 스타워즈 시리즈도 그렇고, 네. 이게 처음 개봉됐을 때 제목하고 나중 제목이 막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1편은 우리나라에서 레이더스라는 제목으로 개봉했고요. 2편은 그냥 인디아나 존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시리즈가 붙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부제들이 나중에 이제 이름들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사실 1980년대에는 이제 대중문화의 팝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거의 전성기 같은 시대인데 그 시대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가 있다면 백투더 퓨처하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인 것 같고요. 둘 중에 더 성공한 것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입니다. 흥행적으로. 네, 그럴 정도로 뭐 80년대 어떤 문화 영화들을 대표하는 그런 거대한 히트작이다,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리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죠. 이 영화를 시리즈를 제작한 제작자가 있는데 조지 루카스. 조지 루카스입니다. 사실은 조지 루카스의 머리에서 처음 나온 그런 시리즈고요. 두 번째는 이 5편 중에서 이번 5편을 제외하고 4편을 전부 다 감독한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잖아요. 5편은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는 일단 스필버그 영화 중에서 본인이 4편을 감독한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어요. 네. 그럴 정도로 스필버그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 영화로 불멸의 스타가 된 해리슨 포드죠. 해리슨 포드는 사실은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스타워즈로 이미 스타가 됐습니다. 한 솔로. 네, 스타워즈뿐만이 아니라 뭐 해리슨 포드의 훌륭한 영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블레이드 러너도 있고 무슨 에어포스 원도 있고 수많은 영화들이 있죠. 네. 드라마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껏 이 해리슨 포드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할리우드의 어떤 3명의 거물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다. 나이도 비슷해요.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해리슨 포드가 의외로. 네, 이거 아시는군요. 네. 조지 루카스랑 네. 스티븐 스필버그는 네. 30대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 들었어요. 그러면 조지 루카스하고 스필버그는 누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동갑내기일 것 같은데 왠지. 거의 일부러 틀리는 것 같아. 그렇죠? 너무 다 맞추면 네, 제 정말로, 역할을 아니 훌륭하다고 소홀히 하는 생각해. 아니 다 맞추는 게 역할이에요. 네. 42년생, 44년생, 46년생이고요. 제일 어린 막내가 스필버그고요. 제일 위가 해리슨 포드예요. 신기하다. 네, 이런 것도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을 때 이미 해리슨 포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나이로 치게 되면 40살이네요. 81년도니까. 39세에 이제 이 영화가 나오게 됐던 거죠. 네. 시작은 조지 루카스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든 게 77년도에 나왔고요. 그 2년 전에는 또 스필버그가 조스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는데 이 2편 이후에 소위 블록버스터 시대가 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블록버스터 시대를 열고 오늘의 할리우드의 기틀을 다진 2명의 감독이 전부 다 이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원래 각본의 제목이 뭐냐면 인디아나 스미스의 모험입니다. 존스가 아니고? 네, 원래는 인디아나 스미스였어요. 네. 근데 그 이름, 스미스라는 이름이 어떤 특정 다른 영화 캐릭터를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스필버그가 나중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친 케이스인데 어쨌건 각본을 쓴 상태에서 이제 영화하지 못하고 스타워즈 시리즈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10여 년 지나서 영화를 만들게 된 케이스죠. 이거를 영화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필름이라는 걸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펄픽션이라는 걸 설명해야 돼요. 타란티노의 영화. 그걸 펄프 픽션이라고 말할 때 그 펄프 픽션이라는 게 뭐라고 할까요? 싸구려 어떤 그 종이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싸구려 지질이죠. 이런 것들에다가 이 굉장히 짤막하면서 에피소드 중심인 장르 소설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저가로 많이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20세기 전반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네. 담겨있는 소설들이 대부분 뭐 호러라든지 서부극이라든지 SF라든지 모험극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소설들이 담겨있다 보니까 영화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영화 한 편씩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30년대와 40년대에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단편이죠. 하나 에피소드당 대략 한 20-30분 정도 되는. 근데 극장에서 연속 상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에피소드 하나 상영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상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을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주말 드라마를 한 주에 한 번씩 기다리다 보듯이 극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보는 거죠. 주로 청소년 관객들이 그렇게 보았고, 이러다가 또 50년대가 되면 텔레비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텔레비전에서 틀기 좋잖아요. 딱 20분, 30분씩 한 주 하나씩 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또 그 50년대, 60년대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이 시리얼 필름들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지 루카스죠. 그렇게 잘았네요. 네. 자기가 보았던 그런 모험극들, 특히 이제 시리얼 필름의 어떤 포스터를 자기가 본 걸 평생 못 잊었는데, 네. 그게 뭔가 말에서 뛰어내려서 트럭에 들어가는 어떤 멋진 그 액션 영웅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잊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보면서 이게 왜 시대 배경이 한 보통 1930년대 아니면 50년대인지 그 속에서 다뤄지는 액션들을 다 직접 해내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 자체가 굉장히 향수에 가득한 약간 복고적인 그런 취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이런 모든 특색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영화사적인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지 루카스의 입장이고요. 조지 루카스는 원래 이 작품을 스필버그한테 맡기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제작을 하되 다른 감독한테 맡기려고 했어요. 필사의 도전 같은 작품 만들고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거 만든 필립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감독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다른 영화를 만드느라고 못 맡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누구가 나올까라고 생각하다가 하와이 여행 때 같이 가게 된 스필버그한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휴가를 간. 네, 이게 바로 그 당시 사진인데요. 이 투샷을. 네, 뭐 제 수집품이기도 한데 두 사람의 사인이 담겨 있죠. 여기 이제 진품 보증서인데요. 어찌됐건 그 당시에 이 사진 뒷배경을 보면 아마 1편에서 레이더스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나왔던 튀니지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는 튀니지에서 찍었으니까. 네. 가장 젊었던 시절에. 뽀송뽀송해요. 네, 둘 다 30대니까. 여기 왼쪽이 조지 루카스고요. 오른쪽이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이런 투샷의 제작자와 감독을 우리가 또 언제 보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이 됐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사력을 다해서 구했다는 그런 수집품이 된 거죠. 스필버그는 또 이 시리즈를 왜 하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유명하죠. 네. 007을 하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이걸 몰라도 사실은 인디아나 존스를 보다 보면 제임스 본드를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임스 본드를 모델로 해서 만든 그런 인물처럼 보이거든요. 네. 스필버그는 원래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고요. 영화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벨만스 같이. 그때 그 당시 스필버그 활동하던 그 젊은 시절에는 007 시리즈 감독은 주로 영국 사람이 맡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007이 이제 영국의 액션 영웅이다 보니까 그 영국화하기 위해서 영국 감독들이 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스필버그가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007 시리즈를 만들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변형된 인디아나 존스 속에 투영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3편이 이제 최후의 성전이잖아요. 네. 거기에 주인공으로 션 커너리가 인디아나 존스 아버지로 나오죠. 1대 제임스 본드죠? 네. 그렇게 해서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 된 이 장대한 시리즈가 1981년도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네, 시대 배경이나 캐릭터나 다 이제 어떻게 생겨졌는지 다 이해되네요. 사실은 이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기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81년도에 처음 레이더스가 나왔을 때는 그해 가장 많이 주목받는 그 전에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 했던 영화가 슈퍼맨 2입니다. 다들 슈퍼맨 2를 생각했지 이 영화가 이렇게 히트할 줄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실제 개봉되고 나서 보고 나니까 레이더스가 그 해의 최고의 어떤 흥행작에 위치 오를 정도로 거대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후로 이제 2편 나오게 되고 3편까지 나오게 되니까 사실상 80년대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어드벤처 영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이 얼마나 거대한지 예를 들어서 성경 영화들이 있잖아요. 사실 홍콩 영화들이 이런 식으로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어떤 틀을 가져와서 카피를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용형호제 시리즈입니다. 지금 많이 기억들 못 하시겠습니다만 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로맨싱 스톤 같은 영화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면 톰 레이더 시리즈가 있습니다. 훨씬 더 나중에.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네, 그게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맡았던 배역이 이제 라라 크로프트인데 라라 크로프트는 사실상 여자 인디아나 존스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톰 레이더가 도굴꾼이라는 얘기잖아요. 도굴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밖에도 애니메이션 몬타나 존스도 있고요. 네. 어드벤처 게임들도 정말 인디아나 존스에서 따온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그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특정 장면들, 뭐 어떤 장면들의 패러디한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사실 인디아나 존스가 이런 어떤
대중 오락 영화, 특히 어드밴스 장르에 미친 영향은 실로 거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어둠도 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았으니까 다들 네. 그렇게 만들었겠죠. 네. 근데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그게 비판을 받았던 구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이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타문화에 대한 몰이해, 혹은 서구 문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오만함, 부주의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굉장히 비판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2편이 그랬었는데요. 너무하긴 했어요. 그 판쿠성에서의 식사 장면을 보면 네. 원숭이 골랭채, 눈알 스프, 네네. 막 풍뎅이도 나오고요. 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이제 미개한 것 같은 그런 묘사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욕을 먹었던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장면 묘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걸 약간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인디아나 존스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영국 제국주의 때문입니다. 이제 제국주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19세기에 영국의 제국주의를 가장 높여서 하는 말 중에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표현들을 지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국이 전 세계 모든 곳을 사실상 뻗어서 뭐라고 할까요? 식민지를 개척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영국이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갖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19세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문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모험담을 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물섬 같은 소설이죠. 그게. 네, 스티븐슨의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팽창 같은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소설의 유행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영화로 넘어오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인디아나 존스는 탄생으로 본다면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대학 교수가 있어요. 고고학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액션 영웅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세계 곳곳에 오지에 있는 굉장히 야만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부족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성물에 해당하는 어떤 유물들을 가져와서 미국 땅에 두거나 뭐 이러는 거죠. 박물관에 전시한다고 한들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일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디아나 존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간다거나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들이 있죠. 네. 거기 보면 동양의 유물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집트에서 온 거, 중동에서 온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정당하게 협의에 따라서 가져온 유물들이냐? 그렇지가 않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훔쳐왔거나 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헐값에 가져왔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영화를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몇몇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드벤처 장르로서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고요. 너무 재밌죠. 1편, 2편을 극장에서 정말 턱을 빼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지금 전에 한 줄 평도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아니 영화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레이더스와 그 2편에 해당했던 마공의 사원을 봤던 기억들이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추억과 시대 보정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시작과 끝과 중간에 어떤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설정들이 거의 다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시리얼 필름이나 뭐 펄픽션이나 혹은 그 영화를 만든 방식들 같은 것이 다 그렇기 때문인데 세계 어딘가에 있던 어떤 유물이 있어요. 1편이라면 성괴, 2편이라면 뭐 샹카라의 돌, 3편이라면 뭐 성배, 4편이라면 크리스탈 해골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세계 오지로 파견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러 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적들하고 싸우게 되죠.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그 사람들은 나치이거나 뭐 소련의 KGB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뱀이 나오거나 벌레가 나오거나 쥐가 나오도록 돼 있고요. 항상 그런 물건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대로부터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갑자기 벽이 떨어지는데 그 사이로 밑으로 몸이 빠져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폭포가 나오거나 늪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 눈앞에 막 그려지시잖아요. 맨 마지막이 되면 그 유물을 꺼내는 과정에서 사원이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면서 악당은 다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아니 중요한 보물은 네. 지켰는데 네. 나머지 석상들 이쪽들은 다 파괴대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보물도 사실 따져보면 영화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맥거핀이에요. 맨 마지막에서 그저 그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경화적으로 3편에 보면 그 성배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성배는 그냥 거기다 두고 오고요. 샹카라의 돌은 원주민들한테 돌려주고요. 그러네요. 1편에 등장하는 성괴만 그 미국의 그 비밀 군사기지인 51구역에 두게 되는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나오지만 그건 그냥 핑계. 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유물을 가지러 가는 우리 좋아하는 해리슨 포드가 연기하는 인디아나 존스를 볼 거야가 사실상 영화의 전부인데 이 단순한 구도가 4번, 5번을 반복해도 재밌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만드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오프닝 시퀀스만 따로 떼서 보면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개고생했다가 뺏기더라고요. 네. 뺏긴 다음에 이제 그래야 시작을 다시 하고 찾으러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초반에 보면 항상 시작되는 게 사실상 007 영화랑 거의 비슷해요. 007 영화가 시작할 때 어떻게 되나요? 세계 한 서너 군데의 로케이션 정도를 돌아줘야 되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편만 보더라도 처음 시작은 어디서 하나요? 남아메리카, 아마도 추측컨대 페루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옛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연인이 뭔가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관련된 어떤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네팔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영화의 주무대인 이집트 카이로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계 곳곳에 도처에 다니게 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영화마다 여성 캐릭터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항상 해결하게 되고 네.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007 시리즈랑 같다고 볼 수 있죠. 격투하는 모습만 보면 그 다이아드 시리즈의 브루스 윌리스 같아요. 때리는 거 못지않게 음. 맞고 막 고통받다가 어거지로 겨우 이제 이기는. 맞아요. 그게 인디아나 존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제임스 본드는 멋있는데 네. 좀 느끼하잖아요. 옷도 그렇고. 음. 근데 인디아나 존스는 사실은 액션 굉장히 잘하죠. 액션 영웅이니까. 근데 보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 다음에 총을 쏘내려고 해가지고 상대를 쏘려고 하는데 총이 없어. 뭐 이런 일들 뭐 그런 게 부지기수고요. 재밌죠. 묶여있기도 하고 뭐 고문도 당하고 그 다음에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 무슨 액션 영웅이 뱀을 무서워해? 뱀만 나오면 막 벌벌 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약간 허당이에요. 어떤 일을 해결하고 나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씩 웃는데 그 뒤에 또 더 큰 일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무너지고 막. 그렇죠. 그게 이제 배우로서 혹은 캐릭터로서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들의 볼거리의 예측을 넘어서면서 장대한 어떤 강렬한 볼거리를 안기는 스필버그 방식의 어떤 정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81년에 나왔던 네. 레이더스부터 훑어볼까요? 네, 1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잃어버린 성교의 추적자들이라는 이제 요즘은 부제를 붙여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프닝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정말 넋을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스필버그가 너무 잘하는 게 어떤 특정 하나의 액션이 훌륭하기도 한데 액션과 액션 사이의 이음매라고 그럴까? 연쇄라고 그럴까?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액션을 보면서 관객이 굉장히 즐거워할 때 그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면서 관객을 완전히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액션의 사슬? 첫 번째 장면이 펼쳐지면 이제 페루인데 네. 거기서 이제 황금 여신상을 이제 손에 넣으려고 하죠. 인디아나 존스가. 근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훔치려고 하는 도굴범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고대의 그런 유물을 갖다 놨을 때 만든 사람들은 장치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곳을 잘못 밟으면 화살이 날라와. 네. 그 다음에 그 땅이 꺼져. 이러면서 초반에 겪는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고 긴장감이 아주. 그 다음에 이 시리즈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한데 황금 여신상을 누가 이렇게 손으로 낚아채는 순간 빠지게 되면 그 무게가 빠졌다는 느낌 때문에 어떤 공격이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그렇죠. 스필버그가 그런 걸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딱 보는 순간 눈으로 대충 무게를 가늠하는데 자기가 모래를 좀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무게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모래를 한 움큼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싹 바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로 되어 있는 그 유적지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도망치죠. 도망치면 안에서 또 돌 굴러오죠. 그러면서 온갖 또 일이 있어서 거기 간신히 빠져나오면 이번엔 다 끝났구나라고 관객들이 생각하면 원주민들이 네, 수십 명, 수백 명이 때를 지어서 화살과 창을 던지면서 쫓아오기 시작하죠. 플래투처럼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이제 점프를 해서 강으로 가게 되는데 미리 대기시켜 놓던 비행기까지 타게 되죠. 그럼 드디어 탈출했구나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해리슨 포드가 굉장히 인디아나 존스가 즐거워하는 순간 뱀 한 마리가 네,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거죠. 시끄러죠. 네, 그래서 너무 놀라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액션 장면 시퀀스 하나에다가 수많은 액션 디테일들을 다 집어넣고 그래서 너무나 잘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첫 장면부터 압도적으로 만들고요. 그 네팔에 가죠. 네. 카이로로 가죠. 카이로 갔을 때 또 유머도 굉장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카이로 시장에서 그 바자르에서 싸우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제 칼의 달인이잖아요. 막 거구가. 그러면서 칼을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걸 보다가 왼손엔 분명히 채찍이 있거든요. 그럼 원래 칼과 채찍으로 싸워야 되는데 채찍을 잠시 두고 오른쪽에서 총을 꺼내서 그냥 쏴서 죽이는 장면이 있죠. 다시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건만주도 갔을 텐데 네. 죽이기까지 했나.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런 어드벤처 영화를 잘 만들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카체이스잖아요. 1편에 정말 끝내주는 카체이스가 있습니다. 네.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조지 루카스가 만들고 싶었던 바로 그 장면이고요. 그러네요. 말을 타고 어떤 그 나치의 트럭들이 일렬을 지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트럭이 올라서 이제 액션이 펼쳐지게 되는데 정말 차 위에서 펼쳐지는 모든 액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까?
그 장면 내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인디아나 존스의 한 동선만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정말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다 카체이스를 찍지만 스필버그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지를 보여주는 너무 훌륭한 장면이고, 클라이맥스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실제로 1편의 클라이맥스 마지막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면서 현장에서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극장 안의 반응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로서는 사실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 제대로 보급되기 전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80년대 나왔던 트론이라는 작품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수공업적으로 만든 방식인데 어떤 클라이맥스에 어떤 장면이 이르게 되면 그 장면 자체가 정말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무섭습니다. 전구를 썼다고 하죠. 마지막 그 빈약했던 특수효과 기술의 시대에 그런 압도적인 장면을 만들었다는 것까지. 네, 분노의 질주 못지않은 카체이식 장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질주보다 저는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네. 이 정도의 극찬이었고요. 6월의 콘설트 필모톡에 초대합니다. 필모톡의 첫 번째 주인공 류준열 배우. 지금 콘설트 참가 신청하고 류준열을 만나보세요. 자, 이제 2편 갈까요? 네. 인디아나 존스 마공의 사원. 재미로만 따지면 저는 2편이 더 재밌었어요. 시작은 이제 상하이에서 누르하치, 그러니까 청나라 시조잖아요. 누르하치 유고를 이제 거래하려다가 벌어지는 인디아나 존스의 어떤 사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상대방이 그 좁은 실내에서 기관총을 쏜단 말이에요. 피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내 파티장이다 보니까 거대한 징이 있단 말이에요. 징을 굴려요. 굴려서 징 따라서 이렇게 피해서, 근데 그 재질이 이제 새로 만든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피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파티장이다 보니까 수많은 풍선들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솜씨라든지, 그렇게 해서 간신히 여주인공을 처음 만나게 되고, 케이트 캡셔죠. 인디아나 존스와 함께 두 사람이 또 고층에서 뛰어내리면 또 칸칸이 떨어지잖아요. 약간 촉보 액션 같은 느낌이요. 네. 그때 또 밑에 차가 있는데 대기시켜 놓죠 항상. 네. 근데 차의 운전사가 누군가 하면 바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그 남자 주인공입니다. 키오이 콴이 어렸을 때 소년으로 나오는데, 쇼트. 네, 운전면허증도 안 나오는 그 나이에 얘가 모르는 그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카체이스가 한밤에 벌어지게 되죠. 그 좁은 길에서, 네. 상하이의 어떤 밤길에서. 그러다가 간신히 대기해 놓은 비행기를 타고 악당이 저기 보고 있는 가운데, 요놈아 너 네가 나를 못 잡지 하고 약 올리면서 타면 이제 끝이잖아요. 알죠. 알고 봤더니 이게 악당 비행기예요. 나우항공.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액션과 액션과 액션이 연쇄가 되는 것들을 너무 잘 보여주면서 역시 초반에 시작합니다. 진짜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진짜 재밌는 건 그 소위 마공의 사원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이고요. 1편에 그 트럭을 넘나들면서 하는 장대한 어떤 액션 시퀀스가 있다면, 2편에는 갱도에서 벌쳐지는 엄청난 액션이 있습니다. 그 광산 안에 이제 이 철도 궤도가 깔리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광산 카트가 있잖아요. 이 카트를 사실상 일종의 자동차처럼도 사용하고 기차처럼도 사용해서 정말 별별 액션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 장면들이 정말 굉장하고요. 그 장면에서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 스필버그의 연출력은, 물론 그 안에서의 수많은 액션 디테일도 훌륭한데, 카트를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저걸 다 해치우고 나서 카트를 세워야 되는데 카트의 브레이크 장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달리는 카트의 앞에 이렇게 매달려서 다리로 세우는 겁니다. 다리로 세워서 간신히 세우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2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죠. 아, 이렇게. 네, 스파이더맨 2에서 굉장히 지하철을 온몸으로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상 그 장면의 원형이에요. 그렇게 발로 세우니까 어떻겠어요? 발에 불이 나지 않겠어요? 네. 너무 뜨거우니까 물 이렇게 찾죠. 근데 그 순간, 네, 갱도에 있는 수조가 무너져서 수조에 있는 물이 이들을 덮치는 거예요. 원하던 대로. 그러니까 유머이기도 하고, 네. 물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참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니까 이것은 액션의 전환이기도 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을 피해서 다니는 또 액션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제가 정말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었고, 이거는 진짜 4DX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 당시에는 제목은- 그런 게 없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또 무슨 뭐 출렁다리 같은 그런 다리에서 펼쳐지는 액션까지. 그것도 그 다리 씬은 스리랑카에서 다리를 만들고 플로리다에 있는 악어를 쓰고 런던에 있는 셀프장 이렇게 세 곳의 플레이스에서 결합을 했대요. 네, 그게 이제 스필버그가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게 뭐라고 할까, 양쪽에 이제 암벽 사이에 이 출렁다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서스펜션 브릿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촬영하는 도중에. 실제로 또 쓰는 다리이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요. 스필버그가 이걸 한 번도 못 지나갔대요. 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네. 그래서 스필버그가 건너편에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리스 포드는 갈 일이 있을 때 뛰어다녔대요, 여기를.
그래서 감독 다르고 배우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해리슨 포드가 굉장히 액션 스타로 유명하면서 연기도 잘했지만 실제로 많은 스턴트를 자기가 하기도 했었고요. 3편 찍을 때 스턴트맨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대요. 제발 우리도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일거리를 뺏어가지 말라고. 아니 그 트럭에 매달려서 밧줄 잡고 이렇게 끌려가는 무릎 다 쓸리고 하는 그런 네. 것도 직접 물론 안전장치 같은 것이 네.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더 극단적인 사람이 탐 크루즈라고 있잖아요. 예. 네. 탐 크루즈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해리슨 포드도 당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액션 스타이고 상당 부분을 직접 해냈던 프로페셔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3편 가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최후의 성전은 이제 션 코너리와의 합이 너무 이제 훌륭해서 부자 간의 관계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에서 알고 있는 몇 가지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뱀을 무서워한다. 네. 손에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무기로 사용한다. 머리에는 중절모를 쓴다. 바로 이겁니다. 네, 뭐 역시 제 수집품 중에 자랑스러운 수집품 중에 하나이고요. 해리슨 포드가 사인한 해리슨 포드가요? 네네. 이 모자 너무 유명하잖아요. 한번 써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쳐놓고 갈게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채찍, 중절모, 뱀을 무서워하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이름은 또 왜 인디아나 존스일까? 원래 이름이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잖아요. 헨리 존스 주니어란 말이에요. 원래 네. 이름이. 인디아나는 사실 개 이름이거든요. 루카스가 이래도 네. 조지 루카스가 키우던 원래 개 이름이기도 하지만 극 중에서도 인디아나 존스가 키우는 개 이름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연원들이 이 3편의 초반부에 다 나와요. 사실 인디아나 존스 팬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잖아요. 더군다나 이 장면은 인디아나 존스가 10대 시절에 보이스카웃으로 갔을 때 얘기거든요. 인디아나 존스의 어린 시절이 영화의 첫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리버 피닉스입니다. 와킨 피닉스의 형이죠. 뭐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리버 피닉스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요절한 스타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예를 들면 뭐 제임스 딘이라거나 리버 피닉스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죽은 것은 정말 영화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들을 보면 일생 동안 계속 영화마다 반복되는 어떤 중요 몇 가지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왜 반복이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자 간에 굉장히 소원해요. 서먹서먹하고.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E.T.에도 나오고요. 우주전쟁에도 나오고요. 후크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파벨만스를 보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스필버그가 아버지한테 가졌던 굉장히 양가적이면서도 묘한 감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 영화 속에 계속 투영이 되는 거죠. 그게 영화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인디아나 존스 아버지인 션 코너리도 교수잖아요. 그리고 또 해리슨 포드도 교수잖아요.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아버지가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부자 간의 서먹한 관계가 해소되는 얘기거든요.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니 그렇게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마셨다고 하는 사용했다고 하는 성배보다도 중요한 게 부자 간의 사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의 3편은 특히 1, 2편에 비하면 가장 드라마가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3편이 제일 웃겼어요. 어떤? 션 코넬이랑 해리슨 포드랑 이제 네.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는데 네. 독일군 장교가 들어와서 네. 장교를 때려도 피고 이 네. 비행기 밖으로 던진 다음에 네. 이분이 표가 없네요라고 네. 하니까 다른 네. 사람들이 다 표 들잖아요. 네. 왜 자기도 비슷해질까봐, 네. 큰일 날까봐 그런 장면이 유머로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도 한데 두 대의 전투기를 해치우는 장면도 너무 웃기잖아요. 뭐라 그럴까? 약간 뚱하다고 그럴까? 뻘하다고 그럴까?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숨막히게 피해가지고 이 뭐라고 그럴까? 터널 속으로 도망가는데 전투기가 거길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가 있나요? 날개가 다 잘린 채 동체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독일군 전투 파일럿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엔 터져서 죽잖아요. 뭐 이런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가 막힌 리듬으로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머라면 유머, 액션이라면 액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사실은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끊기 없는 유튜브 시청 응원하세요. 그렇다면 SK인터넷을 가입하세요.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자, 가장 최근작이죠. 2008년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네. 1, 2, 3편 3부작을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고 3편 중에 특별히 어떤 작품이 빠질 것 없이 훌륭하다고 얘기해서 4편이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사람들이 굉장히 낮춰보는 그런 작품이죠. 솔직히 말하면 1, 2, 3, 4편 중에 4편이 제일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4편을 4편만으로 보면 그 자체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4편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편은 또 테마가 핵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또 이제 외계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시리즈가 보통 계속되다 보면은 스케일로 약간 승부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4편까지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도 네, 하고 그래서 좀 아쉬워하신 분들 너무 주제적으로 팍 튀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이것만 21세기에 만들다 보니까 4편까지 치곤 가장 시각 효과가 화려한 건 사실이죠. 더군다나 영화의 소재 자체가 외계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원이라고 할까? 네. 그 모습이 이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건 앞에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게 표현이 돼요. 엄청나죠. 시작 장면은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핵무기가 터져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을 영화에서 묘사한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 2편 거기서 이제 꿈속에서 핵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사라 코너의 어떤 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당대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놀이터에서 네. 벌어지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이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핵폭발 장면도 굉장히 기괴하고요. 너무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실제로 지금도 51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바다에 특정한 어떤 비밀 군사기지 같은 게 있게 되는데 대부분 다 지하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사람에 따라서는 거기에 발견된 외계인 시체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일종의 세트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인형이 갖고 있는 또 기괴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디아나 존스한테 그 방송을 통해서 여기 핵이 터지게 되니까 빨리 대피하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없다 보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잖아요. 냉장고에 숨어서 살아남는 네. 거에 대한 비난이 있잖아요. 비난도 있고 그걸 유머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자체가 기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네. 텐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핵폭발의 위기 속에서 혼자만 살아남게 되는 얘기가 초반에 나오는데 그게 웃기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초반부터 관객한테 굉장히 다른 어떤 설정을 통해서 사로잡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4편에서는 이제 샤이아 라보프하고 케이트 블란쳇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케이트 블란쳇이 은근히 이런 악역 같은 거 많이 했고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저게 케이트 블란쳇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소련의 KGB의 어떤 요원들이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더군다나 영화 끝까지 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그런 샤이아 라보프가 나오게 되죠. 사실은 지금은 샤이아 라보프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 4편 찍을 때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거물이 될 줄 알았어요. 아우, 트랜스포머 이거 일단. 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영화들이 사실 연기도 잘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력을 본인이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한 측면이 있죠. 지금쯤 제2의 인디아나 존스가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전도유망한 그런 배우였었죠. 네. 근데 뻗어나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뭐 본인 책임도 있고 운이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샤이아 라보프가 극 중에서 처음 등장할 때 사실상 이게 1957년도 배경이잖아요. 이 영화가 처음 나올 때 그 음악이 빵빵하게 나오면서 이 네바다의 흙길을 달리는 차로 시작되는데 그때 나오는 음악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 덕이에요. 그게 1957년도 대략 그 시점에 당대 최고 히트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트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샤이아 라보프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딱 입은 옷만 봐도 저 사람은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스타로서 말론 브랜도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50년대 최고의 스타가 말론 브랜도하고 제임스 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영화 속에서 샤이아 라보프가 처음 등장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고요. 위에 가죽 재킷을 입고 나오고 모자를 약간 비스듬하게 쓰고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장면은 말론 브랜도가 그런 어떤 반항적인 캐릭터로 당대의 어떤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와일드원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까지 영화에서 깔면서 사실은 대중문화적인 어떤 그런 자장들을 끌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4편은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을 끝으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은퇴하신 해리슨 포드 형님을 다음엔 저희가 모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야, 여기 오시면 제가 채찍 사죠. 예. 사인 받으려고. 여덕하지 않을까요? 네, 영화에 안 나온 거더라도 안 나온 거를 비슷한 이제 제품이라도. 사인해서. 네네. 네, 그날까지 저희 파이아키아 파이어! 키야.